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졸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비교 대상으로 삼은 OECD 31개국의 대졸 이상 근로자 대비 고졸 근로자의 임금 수준 차이는 평균 마이너스 56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고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56에 달해서 고졸보다 대졸의 임금이 56%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임금 차이는 마이너스 37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순위는 23위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임금과 하도급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금 체불 예방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에는 공정률에 맞게 대금이 지급됐는지와 임금과 대여 대금을 적정하게 측정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취업 수당.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름과 형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 정책을 들고 나왔고 고용노동부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등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취업 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청년 구직 지원금 도입을 도정 핵심 과제로 채택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청년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름과 지원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의 취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청년 실업률이 다달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지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흑수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이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마음이 급한데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열거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기업들은 전사 차원의 설명회를 여는 등 김영란법을 숙지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은 최근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빙해 30여 개 계열사 100여 명의 홍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고 CJ그룹도 주요 계열사 홍보팀장을 대상으로 그룹 법무팀에서 법의 내용과 취지를 안내했습니다. 사내 법무팀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홍보, 대관, 영업 관련 현업 부서를 순회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위법 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거나 인터넷 교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법무팀이 논의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공포는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26일 중소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권도 김영란법 바로알기 공부가 한창입니다.
KB금융그룹은 이달 초 변호사를 초빙해 여의도 본사 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준법 감시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은 국회에서 상한액이 일부 상향 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법 시행 이후 벌어질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 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류에 붙은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주세는 총 3조 2,2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세 징수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건 작년이 사상 처음입니다. 주세 수납액은 1990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뒤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일어난 현상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분석입니다. 집 대신 차라도 구입하자는 심리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차 구매 고객 가운데 20, 30대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6%보다 1.4%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수입차 가격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 통계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벤츠와 BMW 등 독일 차의 최대 구매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난 반면 이들보다 차값이 저렴한 크라이슬러와 포드, 도요타 등 기타 브랜드는 40, 50대가 최대 고객입니다. 젊은 층의 수입차 선호는 결국 불가능에 가까운 집을 포기하며 벌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서울 기준 30대의 자가 보유율은 2005년 30%에서 지난해 12%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더구나 2014년 이후 30대는 집을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이상일 정도로 더 이상 내 집 마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집 대신 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내수 경기는 뒷걸음치고 국부 유출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임금과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을 포함해서 지난해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을 쓰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47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5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88곳의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은 478만 2천 원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 807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이 793만 8천 원, 제조업이 539만 7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자산관리 광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 알파고 같은 지능형 로봇이 자산 운영을 해준다는 건데요. 해외에 비해서 걸음마 단계인 로봇 자산관리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공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 자문 관리를 도입한 미국. 날이 갈수록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서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로봇 자문 관리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자산 관리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남아있어 금융당국은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는 크게 3단계. 한 달 정도 걸릴 사전 심사는 가상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본심사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융보안원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로 보안성 심사를 합니다. 1단계에서는 보안 대책에 대한 서면 심사를, 2단계에서는 현장 심사를 통해 보안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끝으로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가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테스트 통과 여부는 향후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업체 간 격차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업체는 통과 사실과 성과를 광고할 수 있고 전문 인력 없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인 보고서를 이메일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가불 오토텍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해준 노무법인 예지의 대표 노무사가 등록 취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이 노무법인의 김영철 대표 노무사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상 최고 징계로 3년간 노무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 예지는 2014년 11월 가불 오토텍의 파업 유도와 직장 폐쇄, 제2노조 설립을 조언하는 등 노조 파괴 컨설팅을 했습니다. 순직한 동료의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날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아빠처럼 동료의 아이를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반팔 차림의 꼬마 아이를 줄지어 서 있는 경찰들이 차례로 안아줍니다. 아이의 키에 맞춰 쪼그리고 앉아서 등도 두드려줍니다.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는 아이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고 경찰들의 얼굴엔 사랑이 가득합니다. 포옹을 마친 아이는 앞쪽으로 가더니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잭슨. 경찰이었던 아빠가 이달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당한 근무 중 사고로 몸져 누워 있다가 아내와 4아이를 남기고 순직한 겁니다.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잭슨은 입학을 하게 됐고 동료 경찰 20여 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의 입학식인 것처럼 달려와 품에 안아줬습니다. 이들은 잭슨이 누군가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동료들의 속 깊은 배려 덕분에 잭슨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입학 첫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트렌드를 읽는 가장 빠른 방법, 학회워드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회워드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요,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온 사진입니다. 이 세 장의 사진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평범한 트럭과 보트,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도로에 흔한 맨홀 사진인데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아마도 다소 충격적인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저 공간들이 누군가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구글 신입사원이 너무 비싼 월세 때문에 트럭을 개조해서 산다는 트럭하우스고요. 두 번째는 3만 명이 넘는 영국인이 거주 중인 보트하우스인데요. 영국의 시의원조차도 이렇게 보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 맨홀 아래에 일명 생쥐족, 맨홀족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집을 떠나서 이곳에 거주하는 이유,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된 집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열악해 보입니다. 어떤 집이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이냐를 먼저 따지고 이 돈에 집을 맞춰야 하는 현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역시 심각한 주거난 속에서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 혼자 살기 팍팍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학회워드 시간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내 집의 품격을 높여주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청춘시대가 쉐어하우스에 함께 사는 여대생들의 일상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쉐어하우스는요, 공유와 집을 합친 말로 여러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요. 거실이나 화장실, 주방 등의 공간은 함께 사용하면서 월세를 나눠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 경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함께 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요즘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함에 구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함에는 즉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할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네, 친구 또는 형제와 룸메이트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어 왔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아직까지는 좀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눠 쓰는 이런 주거 형태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지만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보편화된 주거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 드라마죠. 프렌즈와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도 주인공들이 쉐어하우스에 사는 설정이 나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쉐어하우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초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현재 국내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2030 사이에서 보는 쉐어하우스 바람, 그 배경으로 이 비싼 월세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월세 부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96.3%가 전세나 월세 형태로 살고 있고요. 이들 중 70%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이 월세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살펴볼까요? 가장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꼽히는 고시원과 고급 부동산의 대명사로 통하는 타워팰리스. 그런데 이 두 곳의 평당 임대료를 계산해 봤더니 15만 2천 원 대 11만 8천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고시원이 28%나 비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가난할수록 더 비싼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외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월세를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주요 대학가 10곳의 원룸 임대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적인 월세는 48만 원, 보증금은 1,15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으로는 서울 교대 근처로 보증금은 1,288만 원, 월세는 무려 72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월세가 72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네, 숨만 쉬어도 5, 6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비싼 월세를 내고도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청년 세입자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혹시 조물주 외에 건물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건물주들의 갑질, 우리 청년들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달라고 하는 건 부지기수고요.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집을 들락거리거나 마음대로 가구와 물건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범죄 아닌가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쉐어하우스에 살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주거비 부담을 빨리 줄일 수 있는데요.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이 쉐어하우스에선 아예 없거나 2개월치 월세로 대체됩니다. 1인실에서 6인실까지 다양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에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월세도 아낄 수가 있고요. 보통 1인실 월세는 50만 원대, 2인실은 40만 원대, 3, 4인실은 3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안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각종 관리비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유지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개인 공간 외에도 거실이나 주방, 욕실이 분리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돈으로 혼자서는 절대 꿈꿀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자취생들에게 공간의 분리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집이 좁아서 침대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정도인데 이 답답한 단칸방을 벗어나서 이 꿈의 하우스인 쉐어하우스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본인에게 맞는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쉐어하우스가 개인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마련해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개인형,
국내 기업의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형, 서울시 두레주택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같은 조합형까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중 공공형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나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준비 기간, 또 사전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쉐어하우스별로 인원을 수시로 충원하는 곳과 특정 기간에만 모집하는 곳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시로 일정을 확인해서 입주 신청을 하면 좋겠죠. 네, 이 쉐어하우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집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정보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뜨고 있는 쉐어하우스 몇 곳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눈길을 끄는 쉐어하우스 중에 하나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쉐어어스입니다. 총 19개의 방과 라운지, 발코니, 스터디룸 등을 갖춘 세련되고 쾌적한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44개의 방에 겨우 4명만 거주하던 낡은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작년 말 쉐어하우스로 재탄생하면서 이 일대 청춘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주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캠핑이나 요리, 영화 등 집마다 컨셉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겁니다. 덕분에 입주자는 같이 사는 재미를 느끼면서 공동체와 이웃의 정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혼자살이의 외로움을 겪던 2030 세대가 이 쉐어하우스 덕분에 한 지붕 다가족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 층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움직임이 계속될까요? 네, 지난해 2030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가 25%에 달했는데요. 특히 25세 미만에서는 무려 48.7%라는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명 중 6명이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현실과는 대비되는 미래인데요. 주택 시장에서 9세대가 기득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내 집 마련을 단념하는 젊은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14만 호, 쉐어하우스 5만 호, 반값 임대주택 15만 호.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던 당찬 약속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